아, 네. 지금 음. 원우님들이 많이 오늘은 바쁘신지 접속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희끼리 먼저 진행을 해도 소리 안 될까요? 들리는데? 네? 내가 안 들리나? 저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들리는데 해놨나? 교수님 스피커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닌데. 소리가 저희는 다 들리는데. 박혜경 원우님 들리세요? 제 목소리? 잠깐만요. 네. 제가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스피커 음량이나 전 교수님 목소리도 들리고 박혜경 원우님 목소리도 다 여러분들 서로 잘 들리는데 내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스피커 볼륨 이거 저기에 올려야 되나? 예, 들리십니까? 잘 들리는데 예. 교수님이 저희 목소리 들리세요? 아, 이제 들려요. 저 다른 컴퓨터 켜니까 되는데 이게 아마 제가 뭔가 좀 잘못됐다. 네. 아, 내게 잘못됐구나. 남 탓하고 있었네. 한번 보겠습니다. 들리십니까? 네. 아, 예. 아, 예. 그러면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게 문제라고 생각을 못하고, 박혜경 씨께 안 된다고 제가 피드백 주고 했는데 내게 잘 안 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진행 사항 좀 진행하시죠. 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논문을 이제 그러니까 연구 모형을 뽑아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저희, 김성윤 원우님이 이제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러면 SNS라는 키워드로 한번 오늘은 찾아볼까 이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논문에서 리스에서 SNS 활용이라는 걸로 이거를 한번 연구 모형을 찾아보는 걸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화면 공유 보이시나요? 화면 공유 됐나요? 네. 예, 예. SNS 그다음에 특성. 제가 그러니까 낮에 혹시 이제 컴퓨터가 또 잘 안 되면 어쩔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좀 자료를 좀 미리 좀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검색어를 SNS로만 쳤을 때는 7,457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SNS 특성 이렇게 치니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쪽에 4,349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앞에 SNS만 쳤을 때와 SNS 특성을 쳤을 때 그 정확히 내용이 겹치는지는 제가 그거 하나하나는 검색을 안 해봤는데요. 어쨌건 건수로 나오는 거는 SNS라고 했을 때가 더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학예 논문 중심으로 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학습지 업체의 SNS 활용 특성이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박혜경 원우님 혹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아, 지금요? 네. 네, 선배님 아이디로. 아, 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그 SNS의 특성에 이제 SNS 특성이 이제 상부 개념 그 상위 개념이고 이 밑에 하위 개념으로 정보 제공성, 그다음에 상호작용성, 그다음에 유의성, 신뢰성이라는 이 네 가지 요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 네 가지로 나오는데 또 다른 논문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보이시는 거를 이제 윈도우 시프트 그다음에 S 그렇게 윈도우 시프트 S 그걸 순서대로 누르면 이제 그 위에 캡처하는 아이콘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쫙 잡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한글창이나 이런 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연구 모형에서 보니까 이렇게 뭐 SNS의 특성으로 브랜드 태도, 구매 의도, 그다음에 이 사이에 판매 촉진이라는 어떤 그 키워드가 나온다는 걸 이제 보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네, 그 원문 보고 계시는 거죠? 공유가 네.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공유 안 하시는 건가요? 아, 지금 공유 안 보이세요? 그 논문은 안 보이는데요? 아, 진짜요? 어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원문 보기. 아, 이제 예, 이제 보입니다. 아, 이제 보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안 여기 보, 지금 또 안 보이세요? 보여요. 네? 아, 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왜 그러지?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이럴 때 대비해서 연구 모형을 한 10개를 뽑아 놓은 게 있는데요. 네. 혹시 그러면 당황스러운 굉장히 또 당황을 하면 그걸 제대로 못해요. 여기는 보이실 이거 지금 공유 중지를 누르고 혹시 네, 그 어떻게 한번 해보셨어요? 그 화면 공유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하나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고급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아, 네. 고급으로 들어가시고 화면 일부를 체크를 해보세요. 아, 네. 그럼 내가 보여주고 싶은 범위를 다 보여줄 수 있으면 거기에 화면 보여주는 대로 뜨거든요. 그 안에다 집어넣고 하면 돼요. 아니면 그 화면창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만큼 이렇게 화면창 띄우고 보시면 좀 네.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 거기 네, 보여주고 싶은 연구계획 부분을 내부상 뜬 음, 거 말씀하시는 거 맞으세요? 예, 예. 그래서 그걸로 범위를 이렇게 예, 예. 해주면 보여지거든요. 예. 예, 잘 보이고 있어요. 아, 네. 여기에서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연구 모형 보이시나요? 예. 네. 여기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SNS의 특성에서 나오는 이 밑에 하부 요인의 정보 제공성, 상호작용성, 유의성, 신뢰성 이러면서 이제 브랜드 태도, 구매 의도 여기 이제 판매 촉진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SNS의 특성이 이제 어떤지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다른 논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또 다른 논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이론적 배경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천천히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연구 모형을 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그 순서대로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여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SNS의 특성으로 해서 정보 제공성, 그 다음에 상호작용성, 그 다음에 최신성,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 유의성 이렇게 나오고 이제 가운데가 SNS 활용이고 이제 끝부분에는 경영 성과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논문의 제목은 SNS 특성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인데 소상공인 SNS 활용 정도를 중심으로라는 그런 어떤 그 연구, 그러니까 논문 제목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SNS의 특성을 5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보셨던 아까 논문에서는 하부 개념이 4가지로 나왔었는데 거기서는 그 논문에서는 4가지로 표현을 하고 이 논문에서는 5가지로 표현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라는 이런 개념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됐고 이제 또 그 다음 거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요 했던 결과 파일을 좀 우리 그 논문팀에 공유를 하고 같이 보면서 하면 어떨까요? 아, 그렇게 할까요? 예, 그거, 예. 네네. 아, 잠시만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공유할게요. 지금 진행하시고 제가 공유해 아, 드릴게요.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공유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기 이 논문에서는 SNS의 특성을 그냥 이렇게 크게 상부 개념만 요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고 또 밑부분에 이거를 또 다시 이렇게 또 표현을 또 하고 그러면서 이 밑에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SNS의 특성에 관계성, 상호작용성, 그 다음에 지각된 즐거움, 그 다음에 사회적 실제감, 뭐 앞에 2개는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이 밑에 2가지 지각된 즐거움하고 사회적 실제감이라는 거는 앞부분에서는 안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네. 이제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있는 인지 부조와 감소 행동 여기에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좀 친숙한 거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브랜드의 또 하부 요인에는 브랜드 이미지, 그 다음에 브랜드 충성도 이런 표현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시고 끝부분에는 이제 종속 변수로 행동 의도라는 게 이제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3번째까지 받고 또 그 다음에 그 교수님 올려주신 파일을 이제 보시면 제가 그 키워드를 SNS 특성이라고 써놨고요. 지금은 그 번호가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제가 그 캡처한 번호가 여기에 논문에 나와 있는 그 번호 페이지가 넘어갔을 때 만약 26번이면 그 번호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만약에 보시게 되면 그 순서 그러니까 이 그 번호 매겨진 순서가 그 순서다라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건 제목이 SNS 특성이 한중 SNS 사용자의 브랜드 태도 및 지속적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러면서 이제 중국인 분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SNS의 특성으로 접근성, 정보성, 상호작용성, 그 다음에 2부는 신속성, 그 다음에 이제 오락성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오락성이라는 건 아까의 부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거 이제 보면서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구나.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도 이분은 이제 브랜드 태도라는 걸 넣었어요. 아까 저희가 방금 위에 봤던 거에는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충성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은 이제 브랜드 태도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넣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속 변수에 지속적 이용 의도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넣으셨고요. 이제 다음 거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이제 그 SNS의 특성을 상호작용성, 그 다음에 정보 제공성,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오락성 이렇게 나오는데요. 방금 전에도 이제 오락성이라는 어떤 그 단어가 그러니까 하부 요인이 나왔었는데 이분도 오락성이라는 그러니까 하부 개념으로 이제 쓰셨고 이 어떤 분은 5가지의 하부 요인, 어떤 분은 4가지의 요인. 근데 이분은 이제 3가지 이제 쓰신 거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신뢰도, 그다음에 이제 충성도,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이제 구매 의도. 그래서 신뢰도, 충성도, 구매 의도, 또 어떤 뭐 브랜드, 이용 의도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에서 자주 쓰는 어떤 키워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걸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여기에서는 이제 7번이라고 썼는데 이게 이제 그 파일에도 그 교수님 올려주신 캡처한 부분에서도 지금 보시는 게 이제 7번이어가지고 그대로 7번을 쓴 거예요. 아까 제가 한 게 이제 5번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번으로 그 순서를 매기면 이제 6번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보기에 또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거기 앞에 있는 그 번호를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캡처를 해봤고요. 이분은 이제 그 똑같은 SNS를, 이 제목은 SNS를 통한 뷰티 서비스의 정보 특성, 정보 수용 태도, 재구매 의도의 관계를 이제 논문 주제로 하셨는데 이 연구 모형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SNS의 특성에서의 그 이 부분을 SNS를 통한인데 여기는 이제 그 옆에 이제 정보 특성이라는 내용으로 유용성, 신뢰성, 동의성, 중립성. 근데 이거는 SNS를 통한 뷰티 서비스의 정보 특성이니까 이거는 SNS의 특성은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분은 이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 수용 태도에 부전 공유, 부전 수용, 부전 확산. 그 다음에 끝부분에는 재구매 의도라는 거,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렇게 연구 모형을 만드셨다라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제가 총 오늘 10개를 뽑았는데요. 이거를 또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이분은 특이하게 SNS 구전 정보 특성으로 신뢰성, 동의성,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생함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생함은 이게 표현이 뒤에가 무슨 성, 무슨 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생생함, 이러니까 약간 좀 생뚱맞다라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 표현을 어떻게 다르게 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봤고, 이분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구매 의도로 가는 걸로 이제 모형을 이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모형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가 이제 페이지 두 번째로 넘어가서 스팀본. 지금 이거 하시는 동안,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조금 저기 이제 들어와 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각자 자기의 모형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같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모형은 이제 여기에 보시면 SNS의 특성에 상호작용성, 접근 편의성, 그다음에 정보 제공성, 그다음에 이제 신속성 이렇게 나오고 이 가운데에는 몰입, 소비 수준, 소득, 이용 횟수, 그다음에 신뢰, 그다음에 마지막 중속 변수에는 구매 의도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분은 이런 모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제 연구 모형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보시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 거는 이제 17번. 이 논문에서는 그 SNS 정보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인지적 특성, 약간 SNS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이 앞에 정보라는 단어가 붙어서 그런지 앞에 것들이랑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인지적 특성, 그 다음에 기술적 특성, 그 다음에 확신적 특성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매력성, 정확성, 독특성, 다양성 이렇게 나오고 이제 마지막 종속 변수에는 기술 수용 태도라고 해서 지각된 유용성과 그다음에 행동 의도라는 그런 어떤 그 키워드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 모형을 여러 가지를 이제 보시면서 아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를 캡처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제가 오늘은 연구 모형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하면서 하다 보면 제가 또 너무 긴장해서 또 이제 실수하고 이럴까 봐 그러니까 많이 찾으면 좋기는 하는데요. 한 10개 정도만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모형을 이렇게 만드셨고 이제 독립변수 그 SNS 특성의 전문성,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는 걸 넣었고, 등속변인의 이제 뭐 고객 만족도, 고객 충성도, 뭐 수련 지속 뭐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화살표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분은 또 조금 특이하게 하셨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본 거는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있기는 하는데 이제 그 제가 찾은 거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위에서 보인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이 표 보이시나요? 예, 네. 이제 이 제가 그 논문 리스에서 검색어를 SNS 특성으로 치고 나서 이제 한 제가 그 연구 모형으로 찾아본 게 이제 한 10가지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얘기한 그 용어들을 가지고 이제 첫 번 이거는 아까 처음부터 했던 그 순서인데요. 원래대로 하면 여기 저자에다가 여기 밑에 연도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밑에가 길어져가지고 이제 보기 힘들어서 우선은 이름만 썼는데요. 이 박정은이라는 분은 정보 제공성, 그 다음에 상호작용성, 유의성, 신뢰성 부분을 이렇게 하부 요인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전재용이라는 분은 이렇게 5가지, 여기 정보 제공성, 상호작용성, 유의성, 신뢰성, 그 다음에 최신성. 그 다음에 정정이라는 분은 상호작용성, 그 다음에 관객성, 지각된 즐거움, 뭐 사회적 실제감 이렇게 각자의 어떤 그 하부 요인들이 이제 표현되는 게 나는 이 중에서 이런 걸 하겠다라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이렇게 쭉 나중에 보면 아 여기에서 보면 상호작용성이 좀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보 제공성이 좀 많구나. 뭐 이런 거를 이런 표들을 그러니까 논문을 지금은 사실 10개밖에 안 돼서 어떤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이걸로 하겠다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정보가 부족한데요. 조금 더 많이 찾으면 여기에 이제 이 밑으로 겹쳐지는 게 되는 개수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지난 학기에 이제 이세롬 그 원우님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그걸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10개지만 한 100개 정도를 모은다고 하면 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나는 만약에 SNS의 특성의 요인 중에 나는 이 중에 이렇게 많이 있지만 나는 이 중에서 정보 제공성과 상호작용성과 그리고 뭐 신뢰성 이거를 나는 그 연구 모형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자료들을 모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사실은 그 저기 뭐죠? 그 김성윤 원우님이 이제 6차 산업을 또 하시잖아요. 그리고 SNS 그 뭐 온라인 판매, 뭐 블로그 막 이런 거를 또 이제 하시다 보니까 또 제가 잠깐 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키워드를 6차 산업으로 이제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연구 모형으로는 전통적 귀농 교육 뭐 이러다가 이 종속 변수에는 농촌 일자리 창출 기업, 농촌 일자리 창출 인식 이런 이제 연구 모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또 하나 또 찾아볼까 하고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 밑에서는 이제 키워드는 똑같이 6차 산업인데요. 여기서는 6차 산업 관련 지방산업 구조 변화, 4차 산업 관련 지방산업 구조 변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교외산업 관련 지방산업 구조 변화. 이러면서 이 종속 변수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어와 인구수 증가라는 이런 어떤 그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를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 SNS의 활용 이러면서 여기에 6차 산업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농업 경영체 소득 그래서 매출 증대 아 이런 걸로 그러니까 김성현 원우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키워드들이 많은데 뭐 그러니까 6차 산업 그다음에 SNS의 활용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런 일자리 창출이나 뭐 농촌 일자리 뭐 기업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잘 조합을 하면 좋은 연구 모형이 그러니까 또
그 김성윤 의원님 같은 경우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들이 많다 보니까 아 이분 그러니까 김성윤 의원님 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자료를 많이 찾아보셔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제가 그냥 잠깐 이제 찾으면서 이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그 이런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논문을 많이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 오늘도 그 내용으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어, 저는 이제 요거 그 줌에 들어가면 그 공유에 가면 그 고급에 가서 저는 화면 일부를 주로 많이 씁니다. 이걸 쓰면은 조금 이렇게 화면을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갖다 대면 보여지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주변 거는 이제 제가 다 보고 있으면서 화면창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음, 오늘 지금 그 이제 권태현 이제 조교께서 그 잘 하셨어요. 이거를 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했냐면 이 전체 논문 구성에서 연구 모형이 있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연구 모형이 있고 크게 논문이 구성이 연구 모형 도출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연구 모형을 검증하는 부분으로 논문은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논문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실제로 보면서 그렇게 다들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논문 이제 심사 쪽으로 가볼까요? 아예 그냥 기존 논문들 제가 심사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제가 논문 심사, 이게 제가 지금 논문 심사는 여기 보면 앞에 최근에 1월 31일도 제가 학회 논문을 심사를 했어요. 했고, 여기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리얼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심사한 거. 2월 17일 날 제가 논문 심사 1월 30일 날까지 하기로 한 거, 이 논문을 한번 볼게요. 이건 어떤 논문인지. 실제로 논문이 그렇게 돼 있는지 제가 학회 논문 이거 우리가 학회지 지금 한 논문들이에요. 1장은 필요성에 대해서 논문 이야기를 하고 이건 제목이 뭐냐면 첨단 제조 벤처기업의 외부적 협력 활동 경험이 경영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그 벤처기업의 그 외부 활동 협력, 외부적으로 뭐 코워킹 하는 거겠죠. 뭐 어떤 활동 경험이 경영 성과라면 재무적 성과하고 비재무적 성과니까 집단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부 핵심 역량을 매개 효과로 이렇게 인과관계 분석을 하겠다는 건데, 자 보면 자 1장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이렇게 쭉 했어요. 그죠? 그래서 선행 연구를 봤더니 뭐 이거는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외부적 협력 활동과 내부 핵심 역량에 대해서 기존 선행 연구를 이렇게 쭉 했어요. 그 다음에 외부적 협력 활동 경험과 경영 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외부적 협력 경험과 경영 성과의 관계에 있던 내부 협력을 또 이런 매개 효과가 있는 기존 논문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성과에서 재무적 성과하고 비재무적 성과에 대해서 선행 연구했고 이 파란색으로 한 거는 제가 수정해라고 이거 수정한 최종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했고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죠? 3장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기존 논문들 전개 방식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3장 연구 모형 이거를 내기 위해서 1장부터 2장, 3장은 연구 모형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가설들을 이렇게 연구 모형 자체가 가설이니까 이거를 한 번 더 풀어가지고 이게 의미하는 게 이런 가설이거든요. 이런 가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장부터는 통계 데이터 분석하고 그걸 이렇게 이제 뭐죠? 여기서 보면 빈도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여기 보면 데이터 빈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게 이거예요. 4장을 제가 이제 통계 분석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기서 보면 4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논문이 항상 보면 요 앞에 뭐가 나와요? 뭐 그 설문조사했거나 데이터의 그 대상에 대해서 빈도 분석하고 기술 통계를 먼저 보여줘요. 빈도 분석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의 퍼센티지 분석이라고 이건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건 퍼센티지 분석. 그 다음에 기술 통계는 뭐냐면 그 통계 분석의 특징에 대해서 평균은 어떻고 분산은 어떻고 외도는 어떻고 첨도는 어떻고 이런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를 이런 기술 통계라고 해요. 빈도 분수는 말 그대로 우리 보면 몇 퍼센트가 몇 명이 뭐고 거기에 자 여기서 보면 논문에서 자 봅시다. 처음에 이건 뭐죠? 이건 빈도 분석이죠. 퍼센티지가 여기 보면 사람 뭐 어디 지역의 기업의 규모는 어떻고 뭐 얼마 규모의 뭐 이렇게 5억 미만 뭐 이렇게 매출 규모 입력 3년 창업 업력은 어떻고 업종은 어떻고 이건 빈도 분석이죠. 그 다음에 빈도 분석했고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조작적 정의를 여기다가 했어요, 사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디 가야 되냐면 이게 여기 하는 게 아니고요. 조작적 정의는 3장에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조작적 정의가 어디쯤 들어가야 되냐면 조작적 정의가 사실은 요쯤 들어가야 돼요. 요쯤.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3장에. 왜?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변수들에 대해서 측정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정의를 했다는 게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있는 거 3장에 들어가는 게 답입니다. 여기 들어가고 그래서 보통 이제 3장 연구 모형에는 도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설명하는 가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변수를 설명하는 조작적 정의 요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3장에 들어가야 될 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는 가설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연구 모형하고요. 그 다음에 가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가 논문에 들어가야 돼요. 이 논문도 이런 게 이제 지적을 당하는 거죠. 그 데이터 분석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 그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요거죠. 데이터 분석 안에는 총 한 5개가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제 빈도 분석 및 기술 통계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빈도 분석만 했고 기술 통계는 안 보여요. 그러고 뜬금없이 조작적 정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방법을 들어가 보면 얘들은 보니까 이 교차 분석이 들어갔어요. 이 교차 분석은 뭐냐면 여기에 교차 분석이 들어간 거는 우리 이게 설문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데이터 있는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기존 만약에 여기 이제 설문지를 가지고 뭔가 설문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설문지 측정 변수가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하는 거는 이 요인 분석하고 신뢰성 분석이 들어가는데 여기선 특징이 뭐냐면 그냥 있는 데이터 집단 변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설문지에 따른 요인 분석과 신뢰성 분석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지난주도 말했지만 개인적으로 뭔가 의도나 뭐 마음가짐, 뭐 태도 이런 걸 물어볼 때는
하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설문지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알아낼 때는 이게 필요한데 이 사람의 마음이 안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데이터 있는 거 가지고 하니까 데이터 그 자체는 그냥 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의 그 관계에서 이 명목적도죠. 이런 것들이 전부 명목적도. 이 명목적도 간에 어때요? 상관관계를 분석, 이렇게 명목적도에서 외부 활동 경험하라는 거하고 이 업종하고 관계는 이걸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그 명목적도와 명목적도에 있어가지고 하는 방법은 여기서 뭐라고 했죠? 명목 서열과 명목 상관관계 분석, 이게 카이스퀘어 분석, 이거를 우리는 교차 분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가 데이터 성질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경영지도사나 그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집단 변수에 대해서는 요인 분석이나 신뢰성 분석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측정 변수가 그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 설문지가 개념을 그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요인 분석과 신뢰성 분석 이걸 하는데 그 자체가 이거는 어떨 때 필요하다 이거는 이거 자체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그 어떻게 보면 의도나 의지나 이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개인의 어떤 심리 상태를 물어볼 때는 질문지로 물어보는데 이 질문지가 제대로 질문을 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요인 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해서 그 설문지의 그 측정 변수를 제대로 측정을 한 거는 선택을 하는데 안 한 거는 제외를 시킨다고 했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보통 하는데 요걸 하는데 요렇게 아예 그 기업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는 기업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4장의 논문 통계 분석에는 보면은 처음에 빈도 분석, 기술 통계 분석 다음에 보통 이제 기업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카이스퀘어 교차 분석 이런 교차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뭐가 들어갑니까? 요거 대신 기업 데이터 그냥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때는 요거 대신 뭐가 들어간다? 그냥 명목척도 간에 뭐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이런 거 물어보기 위해서 그냥 교차 분석 또는 카이스퀘어 분석이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말했듯이 요런 거 요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명목척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할 때는 이거를 다른 말로 그 카이스퀘어 분석 또는 교차 분석이라고. 자,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논문에서는 이제 설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창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런 어떤 사람 마음을 묻고 개인 변수에 대해서 측정했을 때는 이런 요인 분석이나 신뢰성 분석.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개인에 대한 어떤 설문을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기존 집단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는 어때요? 우리가 접근이 좀 힘들어요. 그냥 관계자 아니면은 관계자일 때는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일반인은 어때요? 접근이 힘들죠. 그래서 이런 관계자가 이런 집단 정보 가지고 할 때는 이런 데이터가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특정 개념을 안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집단 변수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냥 여기 상관관계 분석 중에 그냥 이런 명목척도 간의 카이스퀘어 분석 이런 걸로 그 교차 분석 정도로 하고 이렇게 요거 대신 교차 분석으로 대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상관관계 분석. 그래서 여기 보면 상관관계 분석은 이런 데이터 간에 이건 뭐죠? 상관관계 분석은 이런 데이터 간에 여기 1, 2, 3, 4가 이걸 다시 여기다 다 적지 않고 번호만 이렇게 적은 거예요. 요거와 요거 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어떤 분석이라 했습니까? 여기서 보면 명목척도간이 아니고 요걸 상관관계 분석일 때는 여기 보면 어때요? 여기는 제가 그거는 표시를 안 했네. 그 명목척도와 명목척도 간의 관계 분석을 우리는 카이스퀘어 분석이라고 하고 여기가 하나 더 만들게요. 등간 또는 비율 척도와 등간 또는 비율 척도 간에는 이걸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그냥 합니다. 그냥 그때는 카이스퀘어 분석이 아니고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여기서 보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보면 이 그냥 집단 데이터일 때는 이 요인 분석이나 신뢰성 분석 대신 이 교차 분석 즉 명목 척도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 분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비율 척도나 등간 척도 즉 척도 간의 분석을 해줘요. 여기는 척도 간의 비율 척도나 이런 간의 분석을 또 해주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인과관계 분석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경로 분석 이게 결국 인과관계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직접 효과, 간접 효과 돼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그냥 그 우리가 매개 효과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매개 효과를 간접 효과라고 하고요. 매개 효과 말고 이게 어떤 뜻이냐면 A가 B에 영향을 미칠 때 C를 통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A가 그냥 요 C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A가 B에만 이렇게 영향을 미칠 때 이걸 총 효과라고 하고요. 이제 요 C가 들어갔을 때 이 분산이 되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이 총효과가 얼마인지를 한번 봤더니 예를 들어 가지고 상관관계가 다시 유의하다고 했을 때 총효과의 상관관계 여기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냐 여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 한 0.5 정도 됐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C 매개 변수가 들어가서 하면은 이쪽으로 이게 효과가 처음에 0.5인데 매개 이 C 때문에 여기가 한 0.3이 되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총 다 합해서 0.2가 되면 돼요. 근데 0.2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가 0.1이다. 여기가 0.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0.1 곱하기
0.1 하면은 여기 0.1이라고 0.01이가 이걸 0.5 정도로 합시다. 0.5, 0.5. 제가 지금 숫자를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어때요? 0.5 곱하기 0.5는 얼마지?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요걸 곱해줘야 돼. 그러면 0.5 곱하기 0.5 25 되고 0.25죠.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0.5 곱하기 0.5 해가지고 0.25 이게 뭐냐면 간접 효과예요. 간접 효과고 즉 요게 간접 효과고 이거를 0. 그러면 이게 총 0.5면 이건 0.35가 되네. 그럼 요게 직접 효과가 되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들어갔을 때 표현하는 게 A가 직접적으로 B로 가는 거와 이렇게 돌아서 갈 때 이걸 직접 효과, 이걸 간접 효과, 그리고 이게 없을 때 그냥 A가 B로만 갈 때를 우리는 총효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총효과는 직접 효과, 간접 효과 돼 있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게 인과관계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이 뭐가 채택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그래서 논문은요 이 사장이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사장을 표현을 했지만 이 통계 분석에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죠? 일정은 필요성의 논문 통계 분석 내가 이 논문에 이 연구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2장은 기존 논문의 연구 모형이라든지 이걸 말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까 그 권태현 그 조교가 말했듯이 그런 식으로 표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권태현 조교가 그 표로 설명을 한 게 여기 보면 논문에 보면 이제 연구 특성 표 있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표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라는 게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연구 모형을 처음에 논문 처음 시작할 때는 연구 모형 자체가 뭔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그 K리스에서 이런 내가 알고 싶은 키워드로 해서 이렇게 논문 제목하고 그 출처하고 이렇게 연구 모형을 전부 이렇게 한 수십 개에서 뭐 수십 개 이렇게 모으다 보면 이런 연구 모형들이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를 내가 SNS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 표로 하나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NS 특성을 사람마다 어떻게 봤더니 정말로 SNS 특성의 그 구성 측정 변수가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이렇게 표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어때요? 판단이 돼요. 여기서 제일 많이 인용된 게 상호작용성하고 정보 제공성 정도는 이렇게 한눈에 보면 어떤 그 포지셔닝 맵이 되잖아요. 여기 보면 요거 정도는 메인이구나. 요거하고 요 정도는 메인이 될 수가 있네. 그런데 조금 더 보니까 한 요 정도까지도 메인이 될 수 있겠네. 그런데 여기서 요거는 보니까 한 3개, 4개, 5개, 요건 2개, 유의성은 2개 정도 몇 개 조사를 안 했지만 요 정도 나오는데 이게 수십 개가 되면 명확하게 이게 보입니다. 인용 빈도가. 그래서 나는 요걸 쓰겠다. 이게 사실은 여기에 표로 마지막에 여기 표로 하나 여기 정리가 딱 되면요.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는
이런 표가요. 하나 딱 들어가면 진짜 그 어느 교수도 부정을 못해요. 아, 잘했다. 이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 그래서 내가 그런 SNS 특성에 대해서 그 어떤 여기 변수 중에 나는 어떤 걸 써서 이 안에 SNS 특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서 뭐 하겠다 이렇게 연구 모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설이 들어가고 그 측정 변수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조작적 정의 측정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쓰고 그다음 측정 뭐 방법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 모형은 다 됐고요. 그다음에 분석을 할 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통계 분석은 이게 다다. 그래서 처음에 퍼센티지로 표현하는 게 빈도 분석이고 그다음에 그 평균 분산은 어떻고 외도 첨도 뭐 이런 그 정규 분포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의 특징을 분석을 하는 걸 기술 통계라고 해요. 빈도 분석은 데이터 특징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열식이잖아요. 이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냥 이렇게. 그런데 이 기술 통계라는 거는 데이터의 정규 분포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규 분포성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정규 분포성을 가지면 그래도 제대로 좀 데이터를 모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데이터 정규 분포가 안 나오면 아무래도 데이터 수집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외도 첨도가 뭔지 아십니까?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평균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돼 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분산 표준 편차. 그래서 시그마 이렇게 3시그마 범위에는 거의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첨도는 뭐냐면 이 뾰족한 정도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걸 첨도라고 하고 외도는 뭐냐면 이 중간으로부터 이렇게 옆으로 가거나 평균에서 옆으로 간 정도죠. 이게 만약에 너무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데이터가 조금 수집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가 너무 심하다. 이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분석하는 기술 통계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여기에 여기는 그냥 그 빈도 분석만 했고 외도 첨도 이런 거 표현을 안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원래 3장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실정 분석에서 교차 분석했죠. 이게 명목 척도 간에 이런 기존 그 집단 변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 요인 분석이나 신뢰성 분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교차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율 척도 간에 비율 척도가 뭔지 아시죠? 여기서 보면 데이터가 여기 보면 이렇게 명목 척도나 서열 속도는 사람의 이름이나 순서 이런 걸 말하고 이건 숫자로서 의미가 없는 거일 때는 이런 카이스퀘어 교차 분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덧셈 뺄셈이 가능하거나 이런 곱셈 나눗셈까지 가능한 거를 우리는 그냥 척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등간 척도, 비율 척도를 그냥 척도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척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할 수 있는 또 표를 하나 만들어내고 분석 결과를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뭐하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인과관계 분석까지 하면은 끝나요. 그래서 인과관계 분석 안에 매개 효과나 조절 효과를 우리는 분석해냅니다. 왜? 여기서 보면 인과관계 분석은 어때요? 여기서 보면 이거하고 이것도 인과관계고 이거하고도 인과관계고 그죠? 인과관계고 그러니까 이거하고도 인과관계니까 이걸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서 매개 효과가 있느냐 또는 이런 인과관계가 여기가 하나 단절이 됐죠. 그걸 우리는 조절 효과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는 이거는 없고 그냥 조절 효과.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조절 변수가 없으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이걸 총효과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절 변수가 있을 때 여기서 어때요? 이렇게 가는 게 총효과, 그 다음에 직접 효과, 이거는 간접 효과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결국은 인과관계에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매개 변수로서 사용되거나 조절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논문은 크게 연구 모형 도출하는 게 있고 통계 분석 도출하는 게 있는데, 권태현 씨가 했듯이 어떤 키워드로 K-리스를 통해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여기 K-리스를 통해서 아까 그 표 만든 거 K-리스를 통해서 결국은 이런 거를 먼저 하셔야 된다. K-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연구 모형들을 먼저 있는 거 없는 거를 다 긁어 모아서 이렇게 아파트 부동산 발품 팔면서 찾으러 다니듯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도 공부가 되니까. 그래서 아파트 부동산 그 발품 팔는 거 똑같아.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긁어 모아가지고 여러분이 저한테 올 거는 이 표를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교수님, 워드에다가 이거 다 한 수십 개, 수백 개 긁어 모으고 워드로 이거 만들어서 교수님, 요렇게 됐는데 교수님 안목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분야도 있고 모르는 분야도. 그럼 제가 연구 모형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요게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처음에 저한테 논문 지도를 받으러 올 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의 논문의 연구 모형과 그거를 요까지만 연구 모형 만들고 그냥 몇 개 한 키페이퍼 한 두세 개 가져와가지고 교수님 어때요? 막 이러면 저도 답답하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내가 이런 거 안 보고 바로 이거야 하고 이렇게 집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K리스 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오셔라. 그래서 1단계 해가 이거 가져오면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연구 모형 제가 집어 드리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 가지고 이거 조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해오셔야 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 여기 권태현 조교를 제가 키우는 이유가 이런 연구 모형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 오시면 연구 모형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뭘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분석 이거 돌리도록 제가 이 통계 데이터 분석 있죠, 이거. 통계 데이터 분석 이거 이제 연구 모형 나오면 뭐가 나왔으면 벌써 여기에 쓰이는 설문지는 벌써 다 만들어졌다 봐야 되거든. 그러면 그거 가지고 통계 분석 돌려오면 내가 이거 해주겠다는 거지. 이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주겠다 했는데도 아 교수님 못 해먹겠어요 하면 뭐 나도 뭐 할 수 없는 거야. 아니 이렇게까지 떠먹여 주는데도 못 하겠다 하면 다른 데 가서 돈 한 100, 한 200 주고요. 만들어 오세요. 그럼 난 그냥 사인만 해줄게. 다른 방엔 다 그렇다니까. 교수님들이 통계 분석 안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돌려드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 이 통계 분석 돌릴 역량이 안 되면 제가 돌려드리고, 근데 또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하는 거를 제가 요 시간에 계속 보여드리면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 감이 오면은 자기가 돌려보면 몇 번 돌려보면 이제 자기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자격증을 따세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좀 공부하면 AI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AI 업체 마케팅 조사 전문으로 갈 수가 있어요. AI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통계 분석 요걸 기반으로 한 걸 자동화 시킨 거예요. 프로그래밍적으로. 뭐 말이 AI지 자세히 보면 AI가 아닌 게 많아. 그런데 사람들은 봐요. 이런 과정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엑셀보다 좀 복잡한 매크로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화 시킨 거를 프로그래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 그런데 별거 아닌데 엄청 왜?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있으면은 능력자가 되는 거고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데이터는 많은데 저걸 어떻게 요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 데이터가 저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어. 그러면 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머리가 하얗죠. 그런데 저거는 기존 집단 변수로서 기존 있는 데이터면은 먼저 그 빈도 분석하고 기술 통계 먼저 내보고 그리고 나서 뭐 해요? 그 교차 분석 해보고 명목 척도 간에는 교차 분석 해보고 비율 척도 간에는 상관관계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비율 척도를 가지고 인과관계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까지도 한번 이래저래 하면서 만들어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걸 보고서로 만들면 3천만 원짜리입니다. 그죠? 지금 40분이니까 10분만 쉬고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죠? 질문 없죠?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10분만 쉽시다. 계속 보다 보면 느낌이 와. 예. 예. 그러면 좀 이따 또 할게요.